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가치와 실리, 가치와 윤리 강령 중에 윤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전문직의 가치로서는 전문직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전문직 가치도 있습니다. 그중에 레비는 전문직 가치를 사람 우선 가치, 그리고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로 나누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리드랜드는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 가치를 4가지로 설정을 하되 개인 존중 또는 인간 존중이나 인간 존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 존중의 원리나 인간 존중의 원리. 또 두 번째로 자기 결정의 원리 또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 또는 자발성 존중의 원리. 또 세 번째로서는 기균등이나 평등의 원리. 네 번째로서는 사회연대 또는 상부상조의 원리. 이렇게 4가지를 제시를 해서 거기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본질적 가치로 앞에서 봤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재는 3가지만 있었죠. 이렇게 해서 개인의 존엄성 또는 독특성에 대한 가치, 또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회 정의 3가지만 들었습니다만 그중에 개별적인 작은 문장으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대한 그 원조를 할 적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보다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줄을 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내용 같이 정리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를 봐야 되겠는데, 윤리. 그래서 윤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거기 1번, 2번, 3번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고 세 번째 별표하시되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는 가치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이 윤리는 실천 원칙을 파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로부터 윤리가, 가치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라는 그 가치의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로부터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해도 된다고 한다면 실천 원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상의 윤리 문제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문제, 소위 윤리적 딜레마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또 실천 기술론에서도 또 똑같이 쓰기 때문에 꼭 실천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5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딜레마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개인적 가치, 이 실천 현장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전문직 가치가 상충이 될 건데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윤리 문제, 윤리를 길게 말해서는 바로 가치의 상충이 첫 번째, 의무의 상충, 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지, 또 결과의 모호성, 능력이나 권력의 불균형성, 이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수없이 많은 딜레마가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가치의 상충. 사회복지사가 가장 빈번하게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는 2개 이상의 가치가 상충되는 경우이다. 가치. 그러니까 윤리적 딜레마라고 적혔어요. 윤리적 딜레마. 실천 현장에 무수히 많은 딜레마가 있는. 첫 번째, 가치의 상충.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무의 상충. 또 그러면 결과의 모호성.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는 클라이언트의 다중성. 클라이언트의 다중성. 또 그런가 하면 또 권력의 불균형, 능력이나 권력의 불균형. 자, 이런 등을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의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1급에서 출제가 될 적에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틀로 출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 1급에는 구체적 사례가 나오니까 거기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가치의 상충이 있을 적에 거기 보면은 두 개의 가치가 상충하는 경우로 둘째 줄 인간 존엄성과 자기 결정의 원리. 또 그러면 기회균등과 자원활용. 뭐 이런 또 그러면 인간의 고통과 사유연대 이런 것들이 언제나 부닥칠 수가 있는 거거든.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우리는 경로 요친과 가족애에 대한 것이 유별나게 강한 마치 집단적 무의식처럼 강하게 자리 잡은 민족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신 분이면 분일수록 더욱더 가족애에 가족 가치에 더 초점을 둡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할아버지가 그러신다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다 너를 다 포기하고 먼저 우선시해야 되지. 가족 또는 공동체 가치에 우선시를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가치가 개인 가치보다 우선시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도 따져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가치의 상충. 또 두 번째 의무의 상충. 의무의 상충.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게 다중성. 특히 클라이언트의 다중성은 우리가 현실에 부닥칠 수 있는 요즘에는 아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먼저 질병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야말로 실질적인 박스를 사례로 가지고 올 적에는 바로 이 클라이언트의 다중성을 가지고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다음에 결과의 보복성. 사회복지사가 많은 사례를 가지고 또는 많은 이론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진행 방향이 제시하는 방향이 정말 옳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두려움, 이거 옳을까 하는 이런 것 등이 참 많은 문제를 둡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정폭력이라는 법원 판결 속에서 애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말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애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애를 그대로 부모의 각서를 받고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래도 엄마의 품 안에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도저히 안 됐다면 입양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뛰어나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애들에게는 때려도 엄마를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결과의 모호 속에서 나오는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이나 권력의 불균형, 내담자와 사회복지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능력이나 권력의 불균형에 따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런 등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윤리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윤리강령. 1915년에 프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5개의 비판점을 제시하되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윤리강령도 없지 않냐. 전문직이라면 적어도 지켜야 될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리강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윤리강령의 기능 B급 문제지만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거기 B급이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윤리적 딜레마가 생겼을 때 지침, 원칙을 제공한다. 자기 규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다. 또 스스로 자기 규제를 가짐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 통제자로부터 사회복지 전문직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일반 대중에게 사회복지 전문가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윤리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무장시킨다. 이런 등등의 기능을 쭉 수행하고 있는 거기 자기 규제로 나와 있는 이 니은번과 디귿번에 좀 더 한 번 더 효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머가 제시했던 윤리강령 역사의 흐름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 도덕적 보호적 단계, 사회 정의 단계, 종교적 단계가 5번째 있습니다. 임상적 단계, 가치 중립적 오리엔테이션에 기반한 단계. 자, 이 단계에서 역시 B-급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출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윤리강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그게 전문과
전문과 그리고 윤리 기준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과 윤리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윤리 기준에는 세부적으로 6개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또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이렇게 사회복지사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 윤리 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5개가 있고,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영역을 6번째 영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 윤리 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료에 대한, 기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6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뭐 말장난 같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에는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다. 이 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넘겨보신다 해도 적어도 7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은 따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을 보면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자세, 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뜬금없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기본적 윤리 기준으로 바로 돈 문제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의 세 분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해서 3개의 세부 영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굳이 안 읽어도 틀리지 않을 것은 좀 놔둔다 하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며 자신을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안 읽어도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역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리을번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 또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는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의 실현,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여기는 체크해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미음번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한다. 기관 내외로부터 해서 디귿번에 있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한다. 디귿번과 미음번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 뭐 비읍번, 시읍번 좋고. 다음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보시면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보시면 거기 전문성 개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다.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디귿번, 리을번 다 좋고 미음번,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재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경제적 이득. 거기 보면 기억번 중요 표시하십니다.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니은번 좋고 더 좋습니다. 디귿번 역시 마찬가지로 안 읽어도 되겠죠.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이 클라이언트를 최우선 가치로 이런 말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동료의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동료의 클라이언트 관계가 더 중요하게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 표시는 하단부에 있는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클라이언트 관계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고를 최우선 가치로 사회복지사는 자기 자신도 기관도 사회국가도 아닌 클라이언트의 권익 공고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자, 거기 기억번은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디귿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여야 한다. 어떤 클라이언트의 권익 공고가 최우선입니다. 기억번을 가지고 디귿번을 설명했습니다. 기억번을 가지고 디귿번 설명했어요. 다음에 비읍번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든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하여 비밀 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할 목적,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를 절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아닙니다.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번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시옷번 안 읽어도 되겠고 이응번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업무에 관련하여 이 말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됩니다. 업무에 관련하여 이 말은 반대 것은 업무가 관련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든지 말든지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응번 당연하다 걸지만은 막상 문제 업무에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응번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함께 일해 줬습니다. 다음에 2번 동료 클라이언트 관계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사는 동료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맺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가 없으면 결코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 의논하시죠. 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가까운 사적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적법한 절차도 또 적절한 논의도 없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아니면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를 나의 클라이언트로 내가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적법하고도 적절한 이런 관계 조항을 충족시켜서 이 전문적 관계를 맺게 된다면 본래 자기의 클라이언트였던 것처럼 거기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긴급한 사정으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의 의료인처럼 관심을 갖고 대해야 된다.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클라이언트 관계에서는 이응번, 다음에 동료 클라이언트 관계에서는 기억번을 가지고 곧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뭐 거기에 보면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억번, 기억번, 니은번 다 안 해도 되겠지요? 기억번, 니은번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슈퍼바이저 다 좋죠. 슈퍼바이저도 여러분이 볼 적에는 굳이 뭐 읽을 영역까지는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시험을 암기를 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수련생,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저들과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지만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거기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된다. 가만히 읽다 보니까 눈으로 일변해 되겠지요?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자, 거기에도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니은번, 2번 보세요.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일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기관에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관에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 있게 되면 그걸 어디다 보고한다? 기관에 요청하거나 상부관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은 어디서 만난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 1번에 나와 있죠.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윤리적 딜레마라고 해서 윤리 실천 현장에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 문제를 미리 한번 쭉 가치의 상충이라든지 의무의 상충이라든지 또 그런 거면은 권력이나 능력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결과의 모호성이라든지 또 그런 거면 클라이언트의 다중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딜레마가 등장할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등장했을 적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를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거기 그냥 여기 있는 이런 걸과 같이 겹치는 걸로 이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쟁점,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에서 가치의 상충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의무의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또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휘슬블로잉, 내부 고발자 문제가 있죠. 내부 고발자. 전문적 동료 관계를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정의를 위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자청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또 규칙과 정책을 준수해야 할 것이냐. 현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바로 내가 개입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게 하느냐. 무조건 똑같이 많은 것이 공정한 것이냐. 아니면은 또 기여도를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온정주의, 비밀보장, 진실성 고수와 알 것 이런 등등의 많은 윤리적 딜레마가 앞에 있는 페이지의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 17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186페이지에서 185, 186에서 같이 우리가 좀 세분화시켜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리적 딜레마에 어떤 기준으로 그 윤리적 딜레마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의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원칙. 역시 그건 공무원 시험에서도 사회복지사 1급에서 뭐 그냥 나온다라고 가지고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윤리 문제나 선택의 문제가 등장할 때 그 기준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원칙인데, 첫 번째가 생명보호.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에 관련된 선택이 우선돼야 됩니다. 생명에 관련된 선택이 우선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등구현. 평등구현에 대한 문제가 우선시 돼야 되고 평등관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평등과 불평.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성. 근데 자율하고 사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나 간섭이냐, 자치 자율을 위해서 자율성의 원칙이 혹시
타의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가서 최소 침해, 최소 손실 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소 손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가 삶의 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의 원칙 그러면 대단히 높은 거여서 뭐 훨씬 앞에 같은데 다섯 번째. 비밀 보장 여섯 번째라고 그랬죠. 비밀 보장의 원칙은 여섯 번째. 그리고 진실성 유무를 파악하거나 성실성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일곱 번째. 적어도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실천 현장에서의 기준 또는 윤리적 딜레마의 경우에 제시되는 하나의 준칙. 그러면 이렇게 일곱 개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시한 것은 삶의 질, 맞으면 생명보호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비밀보장은 일곱 개 중에 여섯 번째고 삶의 질 다섯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준 것들은 그냥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장 그러면은 뭐 많은 이런 실천의 장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출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 시험이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든 우리에게 출제가 되는 것은 1차 현장과 2차 현장 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는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현장은 그 기관의 주목적 자체가 복지인 경우에는 1차 현장이라는 것이고 주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 복지가 개입이 되어 있을 적에는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병원 또는 뭐 학교 또 아직까지는 뭐 동주민센터 자 이런 등등은 2차 현장이겠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 이런 등등은 전부 1차 그 주목적 자체가 복지니까 1차 현장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단부로 오른쪽 하단부로 내려와 보시면 거기 보면 주거 서비스 제공 유무를 가지고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눠보는데 이용시설은 자기 집에서 어떤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자기 집에서 방문을 통해서 욕구 충족을 하고 되돌아가는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나 숙식과 같은 주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바로 이것을 이용시설이라 하고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모든 숙식을 같이 해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1차 현장과 2차 현장,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고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개입 수준에 따라 여러 개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를 하고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 역할은 이런 역할만 하겠습니까만은 무수히 많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그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봐놓으셨다가 보시면 되겠어요. 꼭 암기하지 마십시오. 암기 안 되면 암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이런 그 목차들이 있고 한 문제가 나온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도 봤고 이제는 사회복지의 실천 대상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을 보면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중범위적, 매조적 접근이라고 할 때는 집단이라고 할수 상대적입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거시적 접근이라고 할 때는 지역사회 수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 칼로 두부 잘라서 이렇게 나눌 수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 비누아토 같은 나라는 인구 27만 원 나라인데 우리나라 조그만 회사의 직원 숫자만 지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쪽은 거시적, 이쪽 회사로 올 적에는 그냥 중범위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미시적 접근은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그래서 개인 체계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실 때는 거기 개인 체계의 특성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문제기를 중시한다.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자꾸 요즘 보면은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이런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예방을 하는데 실천은 역시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해결적이지 예방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개인체계의 특징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너 분명히 아프겠지? 사전에 너 아플 거 생각하고 사전에 너 일 저질 거 생각해서 내가 지켜줄게. 사생활 침해되어 버리죠. 그래서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문제기를 중시한다.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겠지요. 그러면서 개별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를 1957년 문제해결 모형을 제시하는 펄먼 여사의 사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떠한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플레이스, 장소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핑 프로세스에서 사피란 말을 쓰는데 나중에 개별 사회사업에 가서 따로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읽어만 주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미시적 접근, 마이크로적 접근의 그 대상으로서는 이 클라이언트 자체와 클라이언트의 가장 지근거리는 가족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 체계의 여러 가지 기능적 가족 체계, 역기능적 가족 체계도 있지만은 어떤 가족 체계는 우리가 바라는 기능적 가족 체계가 바람직하지만 기능적 가족 체계 위에도 역기능적 가족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복지 실천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가족의 항상성, 모든 체계의 기본 논리에서 모든 체계는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폐쇄 체계에서의 그런 경향성은 균형 평형이라고 개방 체계에서의 그러한 경향성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점에 그러한 상태는 안정상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가족도 당연히 기본적인 체계로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에너지의 교환, 도입, 또 그런 배출 등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거든요. 가족의 항상성. 그다음에 가족 규범이라고는 가족 규칙, 가족 신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지키는 어떤 기대나 신념을 가족 신화라고 그러죠. 가족 신화. 또는 가족 내 하위체계로 부부 하위체계, 부모 자식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등등 많은 하위체계도 있다. 또 가족의 경계,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도 있지만 가족의 경계도 존재를 합니다. 그 가족 바라보고 또 그런 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집단체계도 나와 있지요. 집단체계와의 문제. 여기에서는 집단체계 물론 이 집단체계를 다루는 중범위적 접근을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집단사회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판서지도 않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특징이 나와 있고 실천기술론에서 집단의 특징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다음에 집단 체계 해서 오른쪽 페이지 오면 집단의 구성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자연집단과 형성집단. 형성집단에는 과업집단과 치료집단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노트 정리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또 쓰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실천기술론에서 노트 정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범위에서 개인과 가족과 집단까지만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왜 안 내는 것이죠? 그건 지역사회 목적에 분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기로 하고 여기에는 실천의 대상으로서 개인, 가족, 집단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준 겁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기술론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